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9번철입니다. 오늘은 제 주변 분들의 그 열화와 같은 요청에 의해서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2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기회를 접했을 텐데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요. 제4차 산업혁명은 아직까지 이제 진행 중이고 아니면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로 미래학자나 경제학자 또는 뭐 정치학자 뭐 이런 분들이 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와 약간의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겁주는 거에 대해서는 두렵지만 현실감이 없고요. 또는 그 상상의 나래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기술자죠. 기술자가 이제 그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그것을 현실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에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나 또는 그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가기 이제 급급하다 보니까 다소 이제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다소 현실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 하면요. 사실 늦었습니다. 제가 기술자이지만 또 정치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 좀 더 우리 그 이공계 쪽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 그쪽에 그래서 그 종사하는 우리 후배님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외도를 하는 거죠. 외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과 함께 고민했던 시간을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략 얼굴만 알고 저에 관해서 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특별히 또 제4차 산업혁명을 제가 무슨 또 그 경력이나 또 경험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나 혹시 그러실 것 같아 가지고 제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는 1977년입니다. 그래서 77학번이라고 하는데 가장 인구가 많을 때죠. 그때 그 시절에는 가장 그 최고의 그 과목이 대학교 때 인기 있는 과목이 전자공학이었습니다. 그때 전에는 뭐 기계공학, 뭐 이렇게 항공공학 뭐 이런 정도였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전자공학이었습니다. 물론 전자공학과를 나오면은 뭐 그냥 일사천리로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코스가 정해져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개념 없이 전자공학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뭐 좋은 과라고 하니까 전망 있는 데라고 하니까 전자공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자기하고 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공부하는 또 습관은 있으니까 제가 기술고시 통신 분야 기술고시를 준비를 해서 졸업하기 전해 1980년도에 제16회 통신 분야 기술고시에 이제 합격을 했죠. 사실은 기술고시는 뭐 아주 소수 인원을 뽑기 때문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보다 더 어렵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기술고시를 뽑은 응시하게 된 이유는 고시를 합격을 하면 공무원이 되는 지름길이죠.
그것도 고위공무원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의 인생의 돌파구로서 생각했던 것이지 뭐 굳이 뭐 공무원이 되고자 막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를 이제 통과하고 나서 이제 첫 근무가 이제 지금으로 하면 정보통신부였다가 다시 이제 직종이 이제 전기통신 분야라서 지금의 KT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직을 옮겼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1987년서부터 1994년까지 약 7년간을 미국의 전기통신 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졌습니다. 상당한 특혜죠. 저희 그 회사에서 몇 명이 얻지 못했던 기회를 제가 7년간을 얻었습니다. 늘 그 고마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사는 미국 뉴저지 공대에서 전기공학을 이제 했고요. 그것도 코딩으로 참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89년서부터 94년까지 5년간을 이제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플로리다에서 했는데요. 제가 참 이 학교를 가게 된 계기가 통신 분야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회사에서도 약간의 뭐 지원이 있지만 장학금을 누가 제일 많이 줄 건가, 소위 말해서 교수가 돈 많은 교수가 누군가 이것을 찾아서 간 곳이 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저같이 이제 소위 돈이 충분치 않아서 또는 타인으로부터 이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가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학교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전공 과목과 그다음에 전공 과목과 관련돼 있어 돈이 제일 많은 교수가 누군가 그거를 봅니다. 저도 역시 제가 찾아간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스 플로리다의 그 교수님이 가장 그 학교 내에서도 돈이 많았고요. 또 외국인을 주로 이제 대학원생으로 채용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연구를 이제 하는 사람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분을 선택해서 가서 이제 수학을 하게 됐습니다. 제 논문이 92년서부터 사실상은 이제 연구가 들어갔는데 와이어리스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때는 뭐 부분적으로 연구들을 많이 하고 논문이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와이어리스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타이틀로 받아서 이제 논문을 제출한 사람은 아마도 외국인은 있을지 모르지만 국내에는 제가 처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주변에 뭐 구체적인 제가 데이터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94년 1월에 이제 귀국을 했어요. 1993년 12월 31일 날 사인을 받아가지고 그날로 떠나서 1월 1일 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자 그때까지 여러 부서에서 물론 그 이제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이제 이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개인 휴대통신 부분을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제 소위 마패 같은 전 논문을 흔들면서 모두 제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업무를 제가 주관하면서 94년서부터 이제 97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핸드폰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제가 사업 구도, 그다음에 접속 방식 이런 것들을 제가 기획을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개인 휴대통신을 해서 종사를 하고 또 기술 개발도 해왔지만 지금은 고백합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 기술의 발전 속도나 한계를 늘 느껴왔고요. 그래서 늘 그 부족함을 느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을
현실의 기술을 가지고 현실화 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기술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를 그 휘황찬란하게 바라보는 그런 면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감히 나서기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요, 제가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느꼈고요. 지금 우리가 제3차 산업혁명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개인 휴대통신, 여기에 이제 인터넷까지 접목이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이 현상에 대해서 초창기에 여러분의 이제 선배자, 참여했던 또는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을 한번 예상해 보는 그런 그 자격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혁명 하면은 일단은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 기술이 떠오르시겠죠. 왜? 산업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인류의 가장 큰 그 어떤 변화는 문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문명.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류의 문명이 꽃피었던 데가 언제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 책꽂이도 있고 또 어디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지금도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조각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소위 말해서 14세기에서부터 16세기에 유럽에서 꽃피었던 르네상스 문화, 이 발전, 문화혁명은 지금으로 봐서도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시절의 그 문명과 문화의 수준은 가히 상상 이상이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 수준과 동떨어져서 문화의 발전이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업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류가 이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저기서 향후 라이프 스타일이나 또는 그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 애쓸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몇 가지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산업혁명에 우리가 그 단계마다 한번 정의를 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에게 어떤 변화가 주어졌을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대한민국도 조선 말기까지의 그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선 말의 그 생활 수준은 통일신라 시대만도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 청나라나 이런 그 중국 대륙의 나라 때문에 조선이 발전하면 늘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파괴하고 해서 아예 발전하지 않는 게 원칙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래가지고 조선 말기까지 그 생활 수준은 처참했죠. 그 물질적인 수준이 아주 그냥 최악이었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에게 가장 주어진 그 효과는 물질의 어떤 변화죠. 풍부한 물질로 우리 인류가 이제 즐기게 됐다,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물질이 이제 변화되고 또 인류가 이제 계몽되고 자각하다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됐잖아요. 군주제가 무너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인류가 너나 나나 동등하게 태어났어. 동등한 입장이야. 이런 그 평등의식 또 자유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싹 트면서 소위 민주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체제의 중심축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이제 참을 수 없는 게 뭐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 빈부격차라고 하는 문제죠. 물질 이제 뭐 산업혁명으로 이제 그 기업주나 이제 기존에 있는 자본주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산업혁명으로 더욱더 부자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놀고 먹고 이 농경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 이제 참여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또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가지면서 소위 그 물질의 평등화, 빈부 격차가 해소되어 가는데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산업혁명으로 세 번째의 어떤 변화는 무엇일까? 뭐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가겠지만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야, 그 뭐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사람의 일자리가 앞으로 10년 뒤에까지는 한 700만 개가 사라진대,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은 뭐 7, 8년 안에 아마 60만 개가 사라진대 하면서 소위 그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사라지는 현상을 가지고 또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산업혁명은 일자리가 사라짐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이 뭐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지루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가거나 해서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다양화되면서 기존에 좀 변화의 욕구를 느끼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게 산업혁명의 저는 3대 효과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그 문명의 변화, 문명의 발전은 어쨌든 뭐 문화예술 차원에서 또는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로의 변화로 말씀드렸지만 사실 생활 수준의 변화는 문명 수준, 우리의 문화예술 수준을 못 따라갔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에게는. 그랬는데 이제 이 기술의 변화, 즉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일반인들까지 문명 또는 문화예술의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보편화되었다는 것이죠. 소련 문명화의 그 원동력이 뭐냐? 기술, 산업,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향후는 이제부터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지칭되어 온 제1차 산업혁명부터 문명의 발전은 누가 일으킬 수 있느냐? 바로 기술에 의해서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일으키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혁명을 우리가 정의하고 한번 예측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이제 지식을 쌓았으니까 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 기술자 차원에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1차 산업혁명의 주체는 누구죠?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어떤 개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나라가 있어. 나라. 네, 나라. 제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일으켰죠. 주도했죠. 물론 그 후에 미국까지 이어지면서 산업혁명 열기가 결국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서구 사회가 중심이 돼서 일으킨 그런 변화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4차 산업혁명은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처럼 전기 터빈의 발명에 의해서 기차가 발견이 되고 기차로 인해서 지역 간에 그 끊임없이 그 대량 이동이 시작된 거에 변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에너지원으로 석탄의 그 활용의 재발견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계가 이 대량 이동의 그 변화를 일으키면서 우리는 그 기계에게 무엇이 가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파워죠. 힘이 가해진 겁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의 그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 머신 파워입니다.
기계에게 힘이 가해진 그런 데서 출발된 산업의 혁명. 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세 가지 형태로 그 기준점을 이제 구분을 하죠. 신기술이냐, 그 다음에 생산성이 어느 정도 파격적으로 변화가 됐느냐, 물론 상승입니다. 또 하나는 산업 구조가 어떻게 재편이 되고 변화가 됐느냐, 요 세 가지 차원에서 산업혁명의 변화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터빈에 의해서 기차가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석탄이 그 채굴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발전하면서 기계가 이제 파워를 얻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대량 이동 시계가 되면서요.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 인류가 그나마 이제 그 인간다운 삶의 기초가 되는 그 주거와 그 다음에 의복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1차 산업혁명의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이제 석유 산업의 발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머신 파워, 기계의 힘이 가해진, 그래서 대량 이동과 석유 산업의 발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자, 그러면 제2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자, 1차 산업혁명은 기간은 한 17세기에서부터 18세기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제2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서부터 19세기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라고 이제 그 기간을 대략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2차 산업혁명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나라입니다. 당연히 미국이지요. 자, 이 미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컨베어 벨트로 명칭되는 소위 대량 생산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는 수많은 공장이 세워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공장이나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뭐죠? 일렉트리시티. 바로 이 전기의 어떻게 공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견하고는 좀 발견이나 또는 뭐 발명 이런 거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의 공급도요, 값싼 전기의 공급이 이루어진 겁니다. 값싼 전기의 공급. 유니버설한 이제 전기, 일렉트리시티, 전기죠. 그래서 이제 소위 대량 생산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대량 생산이라고 하면 어쨌든 공장 내지는 산업의 구조가 변화된 거죠. 대량 생산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소위 그 인공지능 로봇 우리가 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제2차 산업혁명에 등장합니다. 제2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값싼 전기 플러스 오토메이션, 즉 로봇이 있습니다. 단순 로봇이요. 자, 로봇이 이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로봇이 인간의 단순 단순 과정을 대체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뭐라고 할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쫓겨났나요? 보통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지능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뭐 로봇의 지배를 받느니 아니면 뭐 로봇이 그 인간의 일을 대체한다느냐 하면서 일자리가 수백만이 변화되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종말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2차 산업혁명에서 로봇에게 인간의 일자리를 양보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양보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물질적 풍요가 점점 그 증가를 하면서 인간은 아주 그 단순하면서 그 장기간의 일을 하는데 지루함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요, 그 얼마나 그 자동차를 조립하고 또 이런 그 단순한 그 일하는데 인간이 금세 지루하게 되죠. 지루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단순한 로봇팔이나 로봇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인간이 그 로봇에 의해서 그 일자리를 쫓겨난 게 아니라요. 인간이 자기의 단순함을 그 로봇으로 대체시킨 거죠. 물론 공장 주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즉 노동자와 기업주의 이해관계가 맞으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또 인간에 의해서 생산하던 생산물의 그 양이 변화되니까 생산성이 높아진 거죠. 100개를 100사람이 하던 걸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면서 50명을 사람을 쓰면서 한 사람이 2개를 만들어내니까 생산성이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산업혁명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값싼 전기와 오토메이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죠. 제가 지금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이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값싼 전기인 원자력 산업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주 불순한 의도로 이제 죽이려고 하죠. 최근에 태양광 악몽 때문에 지금 온통 난리인 것 같습니다. 참 저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대한민국은 이미 태양광 시설의 확장에 이제 한계가 왔거든요. 더 이상 확대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한 문제가 터질 겁니다. 앞으로 이 태양광 확대, 더 나아가서 탈원전에 관여한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엔 대대손손 그 재산으로 아마 그 국가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값싼 전기가 산업혁명을 일으켰는데, 대한민국이 독일처럼 3배, 3배 전기료가 올라가면 도대체, 그러면서도 불안정한 태양광 전기로 살아가면서 수시로 전기 끊어지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도대체. 자, 제2차 산업혁명의 여러분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3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것은 저도 여러분 세대에 조금 앞서 있지만 저도 제3차 혁명의 산업혁명의 하나의 주역이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석사학위를 받을 1987년서부터 89년까지 이제 유조지에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석사학위를 받았던 개인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XT 컴퓨터, 화면이 노란 거 말이죠. 네. 최초로 나온 퍼스널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석사를 받았습니다. 네. 자, 3차 산업혁명은 뭐라고 그랬죠? 네. 디지털, 그리고 인터넷 오버, 인터넷 베이스드 뭘까요? IP 베이스드 인터넷이죠. 네. IP 베이스드 인터넷. 디지털과 IP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여기에 뭐 IoT, 사물 인터넷까지 다 포함하는 거지만요. 이 IP, 인터넷 주소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디지털 산업은 연산작용 그 기능서부터 지금 IP 주소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모든 그 사물의 생명체, 주소, 소속,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해서 혁명의 그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핸드폰은요, 그 머신이죠. 이제 디지털의 기본이 된 머신이고요. IP 기반의 인터넷의 하나의 그 기계 장치, 머신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사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개별적인 그런 각 객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사람으로 말하자면 개별, 퍼스널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중요한 이 제 3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등장을 합니다. 제 3차 산업의 혁명은 그야말로 이제 1987년 19세기 후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20세기까지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이제 보는데요. 이제 정보통신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산업혁명, 우리가 3차, 4차 산업혁명의 맛보기 시대라고나 할까요?
제 한 20년 정도 이어진 지금 개인 휴대통신의 변화가 그 당시에 단순히 음성 위주에서 이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동영상까지 인터넷에 연결된 동영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변화가 한 20년이 이제 지난 겁니다.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 3차 산업혁명은 저나 여러분이 지금 즐기고 누리고 있는 이 세상 중에서 가장 편리하게 느낄 수 있는 핸드폰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제 산업의 변화, 기술의 변화를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네. 재택근무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나 근무 스타일의 변화가 지금 우리 앞에 이제 닥쳐졌죠. 특별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소위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의 근무나 생활 스타일도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디지털과 그다음에 IP 기반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통신 산업과 라이프 스타일은 대변혁이 올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기술이 등장이냐, 생산성이 높아졌느냐, 또 하나는 산업 구조가 변화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한번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1차 산업혁명이 끝났나요? 그렇지는 않죠. 지금 1차 산업혁명의 변화도 소위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2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1차,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이 맞물려 변화되고 있죠. 앞으로 4차 산업혁명도 1차, 2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컨버전스, 융합이라는 용어를 또 이제 생각해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대가 변하면서 보통 산업혁명의 변화는 한 1세기 정도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자,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 저는 이 변화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이 변화로 우리가 더 주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반이 이제 3차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사람의 물질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어쨌든 1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다 밑바탕이 든든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의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어떤 변화의 또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통신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는 또 뭘까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도 5세대 5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1세대는 뭐라고 그랬죠? 대량 이동. 그다음에 2세대는 대량 생산. 자, 3세대는 디지털과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또 IP 주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럴까죠? 대량 데이터, 대량 처리 이런 우리가 또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이 대량 데이터가 생산되고 빅데이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빅데이터가 쌓이기만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빅데이터를 또 인간이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가공하는 또 그런 기술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량 데이터 처리 기술이라든지 마이닝 기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소위 개발되면서 인간이 그동안에 1년 이내에 처리했던 시간을
몇 시간 또는 몇 초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압축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산업혁명의 변화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제3차 산업혁명의 키워드죠. 네.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거. 네. 3차 산업혁명이 바로 그 키워드입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대량 축적, 대량 그 처리. 이거죠. 자, 제 오늘의 그 마지막 키워드, 제4차 산업혁명,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제4차 산업혁명도 역시, 이제 한두 가지, 말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인공지능, 인공지능이라고. 인공지능조차도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머신이나 어떤 움직이는 그 기계에 주소가 있어요. 개인의 성격이 있듯이요.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개인에게도 그 머신에게도 역시 그 주소가 있어야 어떤 독립적인 그 형태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그 키워드는 인텔리전스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과연 인간은 혁명으로 인해서 그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소외가 됐을까요? 아니면은 인간의 그 새로운 그 산업구조의 또 다른 그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산업혁명은 인간이 새로운 그 일자리, 새로운 그 라이프 스타일 또는 새로운 잡 스타일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되새겨보면요. 그래서 좀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이죠. 네, 인간은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개인이 또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정보 처리 기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손쉬워지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보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화되고 이러면서 소위 네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거, 이런 빈부의 격차가 더 축소되는 사회가, 거의 민주화된 사회가 더 이제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혁명화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 새로운 일자리 문제, 우리가 쫓겨난 문제, 또는 내가 도태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 두려움이죠. 말씀드렸듯이 인간은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 인텔리전스 기계에다가 지능을 부여함으로써 인간 스스로가 새로운 그 자리를 지능 로봇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물질 세계로, 새로운 문명의 세계로 가려는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까요? 아니면 결국은 로봇에게 쫓겨날까요? 저는 후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적어도 앞으로 1세기 정도의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이 꽃피우는 시절에는 어쨌든 간에 인간은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창조력대로 기술을 이용할 거라 봅니다. 아무리 기계에다가, 로봇에다가 인텔리전스, 즉 지능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단순한, 그리고 별로 부가가치가 늘어나지 생산되지 않는 잡, 일자리는 넘겨주고, 일거리는 넘겨주고, 인간은 또 다른 일자리를 통해서 또 다른 창조적인 일자리를 찾아서 머리를 쓸 것이다. 그 지능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또 로봇조차도 그렇게 활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인간의 생활을 대체하는,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요. 인간은 인간의 물질을 더 풍요하게 하고요. 또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 또 잡 스타일을 더욱더 풍요롭게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로봇을 사용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생활 수준이 거의 같아지도록 평등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로봇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요,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요, 우리가 참 좋은 생각으로 멋진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예측을 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1차 산업혁명의 주역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영국민이었습니다. 영국이 다스리는 세계였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의 주역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입니다. 패권국이죠. 네, 세계를 주름잡았던 17,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을 일으켰죠. 패권국가로서. 또 19세기, 20세기에 패권국가로서 미국은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21세기 이후에 인류의 물질 문명과 라이프 스타일, 잡 스타일과 그 다음에 인간을 또 사람답게 살게 하는 평등한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모두가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나라가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 로봇입니다. 물론 인텔리전스가 핵심 사업이라고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세계의 변화는 과연 이제 누가 이제 주도할까요? 대한민국이 소외되면 되겠나요? 제가 오늘 이 4차 산업혁명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하나 더 드립니다. 영국이든 미국이든 그 당시에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그 세계의 사회체제가 어땠는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산업혁명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계가 발전해서 나의 일자리를 변화시키고 또는 내 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부가 축적이 됐던 그 시절의 그 사회체제, 바로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는 우리가 적절한 말로 솔직히 표현을 못해서 우리가 그 시장 보는 그런 시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형식은 같습니다. 자생적 질서죠. 누가 만든 질서가 아니고요. 자연적 질서도 아니고요. 인간이 모이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서, 자생적 질서가 바로 시장 아닙니까? 자, 이런 자생적 질서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또 육성해온 그런 사회체제, 그런 나라가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죠. 영국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도 그런 시장 경제를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새로운 주역이 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나요? 여러분과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2020년의 이 세계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세상인가요? 우리만 후퇴하는 것 같습니다. G20가 아니라요. G7, 우린 G7에 들어갈 만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지금 후퇴하고 있는 나라, 시장경제가 후퇴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까요?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의 주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으로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얘기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다음 정권도 또 다음 정권도 문재인과 같은 반동파 정권이 이어진다면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요. 거꾸로 된 산업 몰락을 우리가 앉아서 얘기해야 될 겁니다.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싶은가요? 우리가 앉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제4차 산업혁명의 멋진 그 미래를 같이 얘기하고 싶은가요? 사회체제를 시장경제, 자유가 흐르고 자생적 질서가 흐르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더욱 발전시킵시다. 우리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문재인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번 처리였습니다.